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약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07%, S&P 500 지수는 0.08%, 나스닥 지수는 0.59%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한때 3,047.87포인트까지 올라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마감됐습니다. 영국이 오늘 12월 조기 총선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영국 하원은 현지 시간 29일, 12월 12일 총선을 개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단축 법안을 찬성 438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보리스 존스 총리는 4번의 도전 끝에 조기 총선 개최라는 목적을 이루게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에 이어 현지 시간 29일, 새로운 폼팩터의 폴더블 폰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2019에서 가로로 접는 새로운 형태의 폴더블 폰을 선보였습니다. 갤럭시 폴드가 책처럼 세로로 접히는 것과 달리 새 폴더블 폰은 가로로 안으로 접히는 형태입니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올해 3분기 미국에서 900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램시마는 미국에서 화이자가 인플렉트라라는 이름으로 판매 중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화이자는 실적 발표를 통해 올해 3분기 램시마가 약 7,7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양시장에서 모두 바이오주들은 여전히 강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이 바이오주들이 대거 포진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지만요.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주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제 1% 가깝게 오르면서 658선까지 올랐습니다. 일단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감이 컸습니다. 삼성전자 최근 시총 덩치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이와 함께 이 시총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지 않았습니다. 백업 팔아치웠는데요. 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도 바이오 종목들 괜찮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시총 3위권까지 올라오면서 40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은 1% 가깝게 올랐고 658선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HLB는 2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장수 총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 테마주들도 꿈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중한 때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페드 측이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시장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16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하향 안정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수급과 엮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전해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시총 상한 제도로 어제 외국인이 대거 팔아치웠습니다. 약세 흐름 나타내는데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가을 황사의 미세먼지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겨울 테마주이기도 하죠. 함께 전체적인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오픈뱅킹이 오늘부터 시범 가동합니다.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리앤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원달러 환율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16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하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의 수급에도 영향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환율 상황 관련해서는 우리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골고루 좀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시차와 관련된 이야기들 먼저 반영될 것이 어떤 부분이고 그리고 나중에 반영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1,164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원달러 환율이 과연 1,150원, 1,140원까지 계속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일 것인지 아니면 1,160원 정도에서 걸려서 조정 양상이 지속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좀 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에 앞서서 먼저 지난밤 미국 증시 간단하게 좀 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FOMC 관련한 관망 양상이 짙어지는 그런 흐름이었다. 그렇게 되면서 움직임은 상당 부분 제한적인 흐름으로 나타났다. 근데 그 사이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카고 금리 선물 시장을 통해서 지금 현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살펴보는 그 금리 인하 가능성 정도 실질적으로 그저께 정도까지는 96%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1%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97.3%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기정사실화되었다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그들 연준 위원들끼리 얘기하는 그런 위원들의 그 회의 그 기간 중에 나타나는 이야기들 매파적인 성향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될 것이냐 아니면 지속적인 어떤 그 비둘기파적인 그 성향이 계속될 것이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추가적인 향후 올해는 더 이상 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인다. 10월 달에 인하, 내일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 더 이상은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지만 과연 내년도 상반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그 금리 정책에 대한 유동성 확대 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느냐라는 쪽에 시장은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시장 유로존 시장 상당 부분 관망 양상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쪽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굉장히 큰 이슈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계속 날이 더해 갈수록 낙관적인 흐름으로 변해가고 있다.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환율 부분에 있어서 위안화 환율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유지를 하겠다라는 문안을 미국과의 이번 1차 협상에 있어서 합의문 작성을 할 때 포함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다라는 점. 두 번째는 미국은 이에 대해서 추가 관세 340억 달러죠. 추가 관세에 대한 면제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한 연장을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답변 서로 간에 좋은 부분을 주고받고 하면서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지속됐다라는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유로존도 최은 앵커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조기 총선과 관련한 실시 방안을 12월 12일이죠. 하원에서 가결시켰다라는 안정화 국면을 더해가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들. 이런 부분들이 지난밤 글로벌 증시에서 나타났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악재의 출현은 거의 없고 오히려 호재성 어떤 그 재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과연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글로벌 증시의 모습 속에 과연 동참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장만 따로 조금은 좀 그 하락의 내지는 조정의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냐 결국은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니 해도 외국인의 수급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오늘 잠시 후에 외국인 수급과 관련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최근 외국인 수급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어제도 외국인 1,000억 원가량의 순매도가 나타났었고
그저께도 500억 원가량의 순매도, 계속되는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 내에 각종 투자 심리의 개선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우리 증시에서만 외국인들이 조금씩 떠나가고 있을까, 팔고 있을까라는 부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대비책, 이에 대한 어떤 전략을 상대적으로 상당 부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최근 시장 내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하향 안정화 지속이 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 1164원까지 하락하게 되는 하향 안정화라는 이야기는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절상 높아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를 지속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쳐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완화되고 가고 있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글로벌 시황의 개선 움직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 소위 말하는 변동성, 불안감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FOMC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원화가 사실상은요, 좀 따져보게 되면 한은에서 2주 전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상승을 돼야 됩니다. 오히려 원화 가치는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율은 하락하고 있다. 원화 가치는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다가 실질적으로 지난주 상당 부분 우리를 조금 좀 불안하게 만들었던 요소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 3분기 경제 성장률의 발표가 있었는데 0.4% 성장. 연으로 따져보면 1.8%의 상당히 저조한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가치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다. 원화의 가치는 오히려 떨어져야죠. 근데 원화의 가치가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글로벌 시황의 어떤 상황이 상당 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긍정적인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1,060원을 하향 돌파해서 1,160원을 하향 돌파해서 1,150원 아래로 단기적으로 하락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150원, 1,160원대에서 달러 매수에 대한 대기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우리나라 경제 지금 경제 상황, 경제가 처해져 있는 여건, 제일 핵심적인 지표가 경제 성장률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서 사실상 그다지 녹록한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오기까지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실물 경제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처럼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원화가 절상을 하게 된다라면 물가 부담의 우려가 오히려 더 가속화될 여지가 분명히 우리 실물 경제에 닥쳐오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다시금 통화 정책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1,15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원화가 절상한다는 얘기죠. 원화가 절상을 하게 된다라면 거꾸로 수입 물가는 상당 부분 하락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일 것이다. 최근 소비자 물가의 상황이나 생산자 물가의 상황이나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 수개월째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이런
물가 상승률의 마이너스 부분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만에 하나, 지금 여기에 환율까지 지금 하락을 해서 수입 물가가 하락되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물가 수준에 반영이 되게 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된다라면 물가 상승률의 재고가 물가 상승률이 더욱더 좀 침울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되면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상황에 처해질 여지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거꾸로 수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원화가 절상이 되면 수출 경쟁력은 약화되어지는 그런 분위기. 지금 내수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수출 경쟁력마저 일보 퇴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 다시금 조금 좀 악순환의 기로에서 크게 벗어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좀 따져본다라면 원달러의 환율이 오히려 상승해야만 합니다. 실질적인 펀더멘탈 그 이론에 근거를 봤을 때, 왜냐하면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을 해 있고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임박하고 있는 10월 FOMC, 여기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 저성장 국면이랄지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는 그런 속에서 우리 원달러 환율이 그나마 버텨주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결국은 저는 이런 결과,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통화 당국의 이제 그 고민거리로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결국은 물가라는 부분과 환율이라는 부분이 우리 통화 당국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 지금 현재 통화 당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물가의 하향세를 어떻게 하면 안정화, 반등 국면으로 돌려놓을 것인가. 물가는 일단 소폭이라도 플러스 쪽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대내외적인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점. 여기에 환율마저도 우리 쪽에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내수 진작 쪽의 상당 부분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그런 부분. 내수 진작은 결국 내수 소비 확대 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내수 소비 확대를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 효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부분은 내구 소비재에 대한 소비 확대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점. 그러면 최근 이제 이런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해서 가격 보상 제도를 각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로 하여금 정부도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점. 결국은 내수 소비재 진작을 위한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최근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내수 소비재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이런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져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 부분은 결국은 IT, 가전, 자동차일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 큰 그림 속에서 무게중심을 어디다 둬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근거가 아닐까라는 점. 우리 시청자 같이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흐름에 따른 우리 시장 영향 짚고 왔고요. 이어서 우리 시장의 수급을 결정할 수 있는 한 가지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이 대거 팔아치웠는데요. 시총 상한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패시브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감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 이제 그 삼성전자 주가 흐름 보시면 실질적으로 지난 23일이었죠. 장중 신고가 52,500원을 터치한 후에 실제로 미온적인 주가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근데 그 사이에 나왔던 시장 내 뉴스나 시장 내 투자 심리 어떤 전개 부분 생각을 해보면 조금 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바닥론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면서 여기에 신뢰가 지금 더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실질적으로 인텔 주가, 미국 인텔의 실적 발표 이후에
실질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바닥론이 계속해서 확산, 힘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근데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계속해서 조정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어제도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5만 1,000원도 사실은 5만 1,000원 아래에서 계속 거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바닥 기대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분명히 반도체 가격의 반등 분명히 시작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최근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랄지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랄지 미국 인텔의 실적 발표랄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종합을 해본다라면 분명히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반도체 시황 개선 바닥을 탈출하는 이제 반등의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인텔 실적 분명히 긍정적이죠. 주가의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반도체의 전체적인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투자 심리의 어떤 그 확신 내지는 안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산업 사이클의 버튼아웃 바닥을 탈피하는 바텀아웃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 10월 20일 이후에 23일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정 양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당장 눈앞에 지금 닥쳐진 악재 아닌 악재가 두 가지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영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악재가 아니라요. 말 그대로 수급과 관련된 악재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최현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시가총액 상한 제도가 지난 6월부터 도입이 돼서 이번 11월 첫 시행에 나설 것이다라는 점. 첫 도입, 첫 이제 그 진행에 나설 것이다라는 점. 두 번째는 MSCI 신흥지수의 리밸런싱이 11월 8일을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지난 8월 이후에 또 한 차례 진행이 예고되어 있다라는 점. 두 가지 수급과 관련된 악재가 지금 현재 대기를 해놓고 있다라는 점. 시가총액 상한 제도는 30% 룰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이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고요. 코스피 200 종목을 산정할 때 5월과 11월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평균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시가총액에 대한 비율이 30%의 상한선을 넘어가게 되면 바로 6월과 12월 만기 잉영업일에 편입 비중을 다시 30%로 맞추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30%를 넘어서서 31%가 되었다라면 1% 초과죠. 그러면 1%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각 이제 지수 편입을 해놓고 소위 말하는 패시브 자금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흔히들 패시브 자금은 어떻게 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인덱스 펀드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덱스 추종. 공격형 펀드가 아니라 수동적인 인덱스에 맞춰가는. 그러면 인덱스를 맞춰가려면 시가총액 비중대로 그 종목의 이제 그 어떤 그 편입 비중을 좀 편안하게 맞춰 나가는 그런 그 펀드가 되겠는데요. 인덱스 펀드로부터 최소한 당일 하루 동안 한 1,500억 원 이상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어떤 그 동시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어져 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이 상당 부분 갈등이 완화되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식을 지금 현재 매수하지 않고 오히려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여기 두 번째가
11월 8일 진행 예정에 있는 MSCI 신흥지수 리밸런싱이 되겠습니다. 물론 한국에 대한 비중 축소 비율 이번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0.1%포인트 정도. 지난 8월에 우리가 12.8%로 0.3%포인트 정도 줄였는데요. 그러면서 한 2조 원가량이 출하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 11월에는 12.7%로 0.1%포인트 줄이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수급을 동반한 전반적인 주가의 변동 가능성 생각이 된다. 이렇게 되면서 삼성전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오히려 삼성전자와 관련된 다른 수혜 종목들이 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한 제도와 맞물리게 되면서 두 가지가 지금 생각이 되죠. 첫 번째는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자가 삼성전자의 가능성. 왜냐하면 업종 대표주니까요. 클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를 사지 않고 오히려 SK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있다. 30% 룰에 대한 반사익, 같은 코스피 200 종목,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 중에 시총은 되지만 거래가 좀 안 되는 종목들, 대교나 동서나 세방전지나 뭐 이런 부분들로 오히려 반사 이익 가능성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MSCI 리밸런싱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최근 다른 나라의 경쟁사들과 지금 이제 롱숏 전략이 지금 엇갈리고 있다. 특히나 중국 A주에 대한 편입 확대로 인한 우리 시장 코스피에 대한 한국 리밸런싱의 축소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오히려 숏 매도를 하고요. 중국의 샤오미는 오히려 롱을 하고 있는,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전략이 11월 8일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반도체 오히려 우리는 SK 하이닉스도 관심을 가져보고요. 반도체 주변 업종에 대해서 대한 관심을 갖자. 일단 뭐 설비 투자와 관련된 장비주, 그리고 반도체와 사실은 좀 반도체에 대해서 좀 선행을 하고 있는, 좀 반발짝 정도 선행을 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 반도체 재료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에 대한 업황 개선,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주가 차원에서 수급 때문에 눌려가고 있지만 그 주변 업종으로 오히려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클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면서 투자 전략 하시는데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조금 좀 흘러갔으니까 제가 투자 전략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세 가지가 지금 현재 시장 내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라는 부분 한 가지, 3분기 실적이라는 점 한 가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완화라는 점 한 가지, 이렇게 세 가지가 삼박자가 골고루 지금 현재 시장 내 긍정적인 신호 내지는 긍정적인 어떤 그 바람을 계속해서 불러 일으켜 주고 있다라는 점. 근데 그러면서 각 종목별로 처해져 있는 입장,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가능적인 어떤 그 선택적인 그 대응을 좀 하고 여기서 좀 한 발짝 나선 그런 대응 전략을 마련을 해야 되겠는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동성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내구 소비재 쪽에 관심을 가져 나가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외국인 수급과 관련해서 지금 녹록치 않은 외국인들의 수급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삼성전자랄지 아닌 이에 대한 다른 어떤 그 풍선 효과를 분명히 생각을 해봐서요.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소재 아니면 삼성전자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오히려 반도체 업황 개선이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유효해 보인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콜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라이브 이슈 타임 만나보기 전에 일단 어제장부터 정리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2092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0.9%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658포인트에서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2092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감이 컸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규모는 좀 커지고 있는데 시가총액 비중 상한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과 함께 수급 전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온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약보합권이었고 외국인들이 대거 팔아치우면서 어제 시장 자체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83,000원대. 삼성전자는 다르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어제 1% 가깝게 내리면서요. 41,000원대에서 마감이 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총 3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40만 원대까지 회복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제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20만 5,5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아침에 또 셀트리온과 관련된 호재성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올해 3분기 미국에서 900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현재 램시마는 미국에서 화이자가 인플렉트라라는 이름으로 판매 중인데요. 현재 시간 29일 화이자는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올해 3분기 램시마가 약 7,700만 달러 매출을 올렸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는지 만나보시죠. 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2만 2,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들은 바로 자동차 종목들이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000원 오르면서 마감이 됐고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23만 7,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현대차 계열뿐만이 아니라 기아차 관련 종목들도 대거 매수를 하면서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자동차 종목들이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내리면서 15만 3천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이버는 최근 좀 조정을 받으면서 시총 7위권까지 빠진 상황이고요. LG화학 어제 30만 원 선 지켜내긴 했지만 어제도 여전히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0.6% 하락세 30만 원대에서 마감이 됐고요. 신한지수 같은 경우에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4만 4천 원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어제 어떻게 좀 마감이 됐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89%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도 외국인 자금이 크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56,8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22% 어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또 최근에 좀 5G 관련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KMW가 5%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53,900원대에서 마감됐고요. 6위부터 10위까지는 어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로 2% 넘게 상승했고 SKT와 이 카카오의 합병으로 5G에 대한 이 기대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컨텐츠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어제 위즈빅 스튜디오까지 모두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8% 넘는 급등세로 마감이 됐고요. 메이톡스 9위권까지 올라오면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네, 라이브 이슈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서 오늘장, 어제장을 좀 정리를 해보기도 했는데 어제 이 시장에서는 미세먼지 관련주가 들썩였습니다. 최근에는 4만 4미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로 답답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수혜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답답한 이런 겨울철, 봄철이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청량했던 이런 여름, 가을이 지나가고 조금 답답한 이런 시절에 어떻게 보면 이건 피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를 살 수 있는 돈이라도 벌 수 있는 이런 바로 미세먼지 관련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런 위닉스나 이런 크리넨사이언스, 웰크론 같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이것은 올해 한 해로 끝난 게 아니라 내년에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매년 반복이 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닉스 같은 경우는 뭐 공기청정기와 제습기, 비닐 이런 생활 가전 제품을 만드는 업체로 미세먼지 관련주로 꼽힐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가장 얘기가 많이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클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 필터입니다. 공기청정기가 다 팔리고 나더라도 어찌됐든 이쪽 관련된 이런 종목들 바로 필터는 계속해서 교체가 돼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 또 미세먼지가 나오면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시중에 볼 수 있는 거 바로 미세먼지용 마스크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웰크론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실제 K웨더 등의 이런 기상 정보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월 하순경부터 미세먼지가 대개 11월부터 미세먼지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의 경우는 한 10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졌기도 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올 겨울도 3일 동안은 춥고 따뜻해지는 이런 4일 동안은 미세먼지가 좀 영향을 주는 패턴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도 보인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달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난방을 가동하면 보일러랑 화력발전, 이런 차량 메인 등이 겨울철에 유독 많은 오염물질까지 결합되면서 나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좀 많이 넘어올 것으로 지금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이런 투자를 해야 되고 좀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주는 게 맞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미세먼지가 해마다 나타나면서 수혜 종목들 어떻게 보면 이제는 가을, 겨울철의 테마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뱅킹이 오늘부터 시범 가동됩니다.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픈 뱅킹 아침에 제가 실제로 한번 이것을 열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좀 신기합니다. 예, 신기하고 그동안 내가 돈이 여기 있는지 몰랐는데 여기 있다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조금 여러 가지 이런 편의성들이 많이 제공이 되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송금이나 이체 계좌 조회가 필요할 때 휴대폰에 깔린 모바일 금융 서비스 업체 토스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은행 앱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토스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모든 은행에 송금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인데요. 이제는 오픈 뱅킹이 시작이 되면서 선택의 폭이 많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은행에 지급했던 이런 송금 수수료나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요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오픈 뱅킹이 시작이 됩니다. 오픈 뱅킹이란 제3자에게 은행 계좌 접근을 허용하는 게 좀 핵심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고객과 해당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나 이런 다른 은행도 고객의 동의를 받으면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뜻입니다. 시중은행 이전 10곳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12월 18일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을 포함해서 은행 18곳과 주요 핀테크 기업으로 확대가 됩니다. 현재는 156곳의 이런 금융회사와 이런 핀테크 기업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신청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위 측에서는 내년에는 참가 가능한 금융회사의 범위를 한국금융 그리고 저축은행, 우체국 등의 제2금융국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픈 뱅킹이 시작이 되면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은행 앱 하나만 깔면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하거나 송금이나 이체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점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토스와 같은 이런 핀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은행 앱에서도 이제는 구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령 기업은행 앱에 들어가서 자신의 명의의 이런 모든 은행 계좌 내역과 잔액을 볼 수 있고요. 또 신한은행 앱에서 하나은행 계좌에 이런 돈을 기업은행으로도 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출이나 자산관리, 금융상품을 비교해서도 이제는 구매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생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12월까지는 시범 실시 기간에서는 제한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새로운 세상이 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오픈 뱅킹이라는 것은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이런 은행 간의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었었는데 이제는 큰 틀에 이제 오픈 뱅킹이 하나 열리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게 나타나면 우리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수혜주에 대한 얘기인데요. 핀테크 업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라인들이 바로 이 핀테크 업체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이런 핀테크 업체들이 이런 은행 결제망을 쓰는데 대가로 그동안 400원에서 500원의 이런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이 비용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가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 비용을 아끼는 만큼 고객들에게 서비스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얘기해드리겠고 또 은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회이자 어떻게 보면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다른 회사들 다 모아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 반면 또 자기 고객들을 쉽게 뺏기는 이런 위기도 같이 동시에 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무한 경쟁이 시작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좀 더 낫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비교 니즈가 훨씬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핀테크 관련주 짚고 왔고요. 이어서 건설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건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올 3분기 대형 건설사의 실적이 줄줄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형 수주도 좀 앞두고 있는 만큼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건설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건설주들 3분기 숫자가 그렇게 썩 좋아지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3분기 대형 건설사의 실적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해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대형사들이 최근 들어서 대형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를 하면서 그나마 조금 반전의 모습, 즉 국내보다는 이제는 해외 쪽의 수주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시공 능력 평가 순위 한 10대 건설사 중에 3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한 4개 건설사 대표적인 회사들이죠.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 지금 현재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36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640억 대비해서 14.7% 정도가 지금 현재 감소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도 한 7.7%나 줄어서 올 들어서는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주택의 인허가 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수주 물량도 많이 좀 줄어든 이런 탓도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국내에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정책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실제 주택 부분 비중이 큰 GS건설과 지금 현재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 이런 실적 감소폭이 좀 커졌다라는 거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또 그나마 또 시공능력평가 순위 1위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이 한 0.6% 정도가 줄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영업이익에서 좀 큰 폭의 20% 가까이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8.9%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해외에 이런 다른 프로젝트 완공으로 일시적 매출 공백이 발생하면서 매출액은 감소했지만 해외 부분의 원가율 정상화로 인해서 2015년 이후에 수주한 현장에서는 수익성이 양호하기 때문으로 지금 현재 분석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업계가 4분기에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연말에 몰린 해외 수주 성과에 따라서 올해 성적이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올해 건설사의 해외 수주액은 지난 25일 기준으로 17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2%가 줄었고요. 다만 최근 건설사들은 대형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를 하고 있어서 4분기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건설주들은 이번 정부 들어서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따라서 당분간은 조금 국내 이런 주택 경기의 회복은 쉽지 않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즉 그래서 결국은
해외 수주 소식이 연말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해외에 대한 이런 수주를 받는 회사들한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막 이쪽에 뭐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는 나는 꼭 건설주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만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나는 해외 주식에 해외 쪽 수주를 많이 받는 쪽을 좀 더 집중할 거야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선별적인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건설주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우선은 무슨 큰일이 있냐면요. 어제부터 시작된 FMC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오늘 밤에 이렇게 끝나고 나면 여기에서 금리 인하는 거의 지금 현재 확실시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드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발표를 할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보면 힌트를 얻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금리를 안 할 거야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금리를 계속해서 좀 더 할 거야라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해줄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지금 3분기 실적 시즌, 실적 발표 시즌 이런 PQ를 지금 향해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회사들의 이런 실적 발표가 되고 있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전영욱 시스템에서 어떤 회사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어떤 부분이 숫자가 잘 나오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숫자가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나 지금 현재 IT 부품, 전자제품 이런 관련된 이런 반도체 부품 이런 쪽에 IT 쪽이 좀 더 집중하는 이런 슬림화된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결국은 숫자가 가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돈은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반짝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3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져 추운 모습인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5도, 김하의 경우 영하 3도로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 산지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고요. 일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바람이 황사를 밀어내면서 오늘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위상 영상입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껴있는데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에는 춥지만 낮에는 서울과 대전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강릉 18도, 울진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 맑겠고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반짝 춥지만 낮에는 19도에서 2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수준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고요. 가끔 구름만 지나겠지만 이번 주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 강원 영동과 동해안에 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